주가가 매우 높다고 하는 금양 2023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8% 감소했고 영업손실 160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5.4회전으로 아주 특별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PBR은 무려 33.23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 변동성 범위 불투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양이 언론에서 조금 자꾸 취급되는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금양은 1955년 11월 17일 금북화학 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1978년 7월 15일 상호를 주식회사 금양으로 변경하였으며 발포제 등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즈에서 박한나의 배터리온에서 류광지 금양 회장의 2차전지 투자 도전일까 도박일까라는 기사를 냈고요. 류광지 금양 회장은 1966년생이니까 아무래도 2세 경영인 것 같습니다. 금양 주식 줄매각 류광지 회장 주식담보로 520억 조달, 그리고 설명으로 금양지분 1.5% 담보로 자금 조달하고 홍콩 업체와 환매부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급등락 테마주 금양 팔아 오너가 자산 증식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양의 2차 전지 공장으로서 기장에다가 기공식을 하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저도 울산 근처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기장까지 내려가서 좀 비싼 회를 먹기보다는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거니까 그냥 안 하고 회를 누가 사겠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기장까지 가서 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하고 울산하고 딱 중간 정도 지점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이 금양 2차 전지 공장을 세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가가 뛰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35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0.8%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81.4%가 크게 감소를 시켰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감소가 거의 50% 가까이 났고 판매 관리비가 또 34.5%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 결과 영업 손실 168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무려 368.7%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2.4%가 되겠습니다. 재고의 급격한 감소는 분명 특별 원인 변동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올라고 내리고 하는데 이게 32.5% 여기 감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거다. 재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저도 이 표를 보면서 또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분석한 결과지만은 먼저 소개를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30억 원으로서 15.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습니다. 5.6%만큼.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르픈율이 5.5% 하락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운영 경비가 23.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스르픈 영업 손실 160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억 7,700만 원은 영업 손실이 그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적게 났다. 이것은 이제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스르픈율과 향후는 매출 총이익률 비교가 의미가 있는 숫자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손익계산서 표기 방법이 판매 관리비만 지금 영업 이익을 내는데 쓰고 있는데 그 영업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좀 이 판매 관리비 부류 쪽에 그 어차피 그것도 영업 활동으로 일어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손익계산서에 향후는 개정이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이 스르픈율과 매출총익률 비교가 더 의미 있는 숫자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는데 얼마나 감소했느냐? 상품과 제품이 있어요. 원재료가 있고 상품이 99억 8,6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은 48억 3,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합계 148억 원이 감소했어요. 물론 2021년도에 200억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 영업 상황에서 그게 잘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으니까 이런 굴곡은 상식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2021년도에 200억 증가한 것도 이것도 그 정상적인 케이스 같지는 않습니다. 2021년 WCAI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2년간 급격히 감소했는데 특히 2023년 획기적인 감소는 분명 특별 원인 변동을 예측했고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재해 손실로 처리되었다.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금 흐름표에서 재해 손실 처리액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또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분석하기 전에 회사가 공시한 연간에는 3년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작업은 이렇게 그 MC하고 OE하고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2021년도 거는 3년치를 하지 않고 보통 주석은 2년치만 해주죠. 손익계산서만 3년치를 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2021년도까지 나타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2022년도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지금 2023년도에 공시한 그 이 전체 그 비성분 합계액은 1651억 원인데 2022년도에 공시한 금액은 1743억 원입니다. 그래서 92억 1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운영경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2022년도에. 뭐가 아니면 기타 비용에서 뭐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기타 비용에서. 어, 이게 이제 뭘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2022년도보다 이게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소명 없이 이렇게 하면은 옛날 결선 잘못한 거니까 그 부직회계 개연성 이거 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일단 이렇게 비성분 갭도 맞지가 않습니다. 또 위에 재고자산 변동 금액이 2022년도에는 207억이라고 해놓고 2022년도에는 74억이라고 해놨고 그것이 차이는 또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이렇게 뒤바뀌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오류가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뒤바뀌어 놨으니까 이거 좀 웃기는 얘기죠. 그런 작업 실수를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이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다 이게 2023년에 수정해 놓은 게 원재료 사용액이 이렇게 그 저기 그 이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건 또 그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2023년에 그 제시한 거로 하고 이거 2021년도 거는 2022년도 자료에서 가져온 거니까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이만큼 크고 원재료 사용액은 별로 없어요. 2022년도부터 자기 생산은 잘 안 했단 얘기죠. 2021년도에는 200억 가량이나 원재료가 투입이 됐는데 상품 매입액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표시 방법은 아주 표준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 방식대로 표현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WCAI가 되겠습니다. MC 매출원가지 대비는 14.9%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23.3%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인데 2021년도 90억에서부터 62억까지 내려갔으니까 생산활동을 자꾸 줄이고 있다. 자기 제품은. 그리고 이제 그 상품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그 상품 유통업이지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공 비율이 0.5%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은 상승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락. 이런 모순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게요. 거기다가 이 MC 더하기 오이 금액과 그 다음에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그 비성분에서 그 틀려졌죠. 그게 22억 1,400만 원 여기서는 이렇게 또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거를 뻐젓이 지금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WCI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재고자산 명세에서 한 것은 재고가 148억 원 줄였는데 비성분에서 표기한 거는 이게 156억이에요. 8억 3,700만 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재고가 87억이 줄었는데 비성분에서는 207억이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원가를 나오게 만드는 거 그런 역할 아니겠느냐. 아까 이게 뒤바뀌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아주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갭은 119억 원, 거의 120억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에도 계속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금량은 뭔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도저히 추적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2단계, 3단계 그 1단계 갭이 여전히 그 총 비용과 그다음에 생산 재료비에서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 계속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갭이 이 1단계하고 같는데 뒷부분이 전에 합계 금액이 그 앞에 비성분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갭이 요 총 제조 비용의 갭과 생산 재료비의 갭이 앞에서 총 그 비성분 갭하고 일치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2021년도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 어,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1억 8,700만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만 줄면 되는데 무려 199억이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167억 원의 재고를 어디다가 날려먹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거 저기 재고자산 평가손실 빼고 이 170억 7,800만 원이 갭이 나는데 2022년도 2년 전에는 다 일치를 했다 이게 뭐냐?
이게 현금흐름표에서 찾은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재손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거네. 재고자산이 없어진 거죠. 불에 타가지고 물류창고가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재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손실이면은 그 중에서 재고는 얼마, 유형자산 손실은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유형자산의 손실액도 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60억이 집행이 돼서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작년에 113명이나 증원을 시켰는데, 이 경우는 뭔가 공장 증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장 공장 준공식 2차전지 공장에 의해서 미리미리 이제 뽑아가지고 또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그 금량이 중소기업 수준이면서 어, 그 연봉은 뭐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줬네요. 1억이 넘으니까. 물론 임원들이 그 고임금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11명, 113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7천만 원 선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운임이 크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화재 나고 뭐해서 장사를 그만큼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거꾸로 지급 수수료는 뭐 40.8%나 뭐 화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2차 그 전지 공장, 전지 공장 기장에 그거로 그것 때문에 직원이 뽑았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잘해서 회전율이 보통 요 정도 10회전 단단히 수에서 놀았는데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는데 엉덩이에 뭐가 났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 회전율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로 좀 얘기하기에는 속된 말로 그 뭐가 어울리지 않는다,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스루픈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또 1차 추론, 2차 추론도 모순이 있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올해 잘했다 하더라도 한 8회전 나오면은 잘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 금량은 절대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모두 하락해야 맞자 떨어집니다. 또 하나 추가 정보 증거로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또 제시해야 된다. 아니 불타서 없어진 걸 어떻게 하냐? 아 그거 뭐 장부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빼면은 불타서 없어진 것도 그 저기 나간 거로 계산하면 되지. 예, 계산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 내려갔느냐? 아니야, 올라갔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2022년도 거를 찾아보면은 6,952원에 판매했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에는 7,167원이라고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더 떨어졌을 텐데 원재료가 2.8% 상승했으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요. 2022년도 보면 원재료가 40.9% 올랐는데 어, 그 2022년도에는 그 41.2%가 그 증가를 인상을 시켰으니까 거의 뭐 원재료 인상만큼 가격을 올렸던 건데 이번에는 역으로 돼 있죠. 이것도 이 발포제라는 게 에, 자기네가 시장을 지배하는 데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논의한 거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계표식으로 만들면은 1, 2차 출연이 지금 모순이 나왔죠. 그리고 역방향이면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판매 가격이 하락돼야 되는데 반증한 결과를 그 반증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된다. 요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 하락해야죠. 요거 잘못 썼습니다. 하도 그 집중력이 이제 좀 떨어져서 그런지. 근데 자관, 확인한 결과 상승이 됐으니까 반증 실패다 이런 얘기죠. 제대로 생각을 했네. 제가 얘기하면서 헷갈렸습니다. 상품 가격 추가 데이터가 근데 필요하다. 더 좀 하려면 상품 비중이 더 높은데 그 재고에서도 상품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써 있지만 제조업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금융감독원 선생이 내가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지. 니들이 상품 재고가 많고 그렇게 취급했던 게 있다면은 상품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도 당연히 기술해야지. 이 공시 제목이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그래서 어? 그 원재료는 그 이 회사의 그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품으로 주로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은 그거 속셈이 너희들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뻔한 얘기 아니냐 이게. 그런 회사가 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높고 또 뭐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럼 왜 상장하고 공시는 왜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좀 아주 심하게 좀 비난하고 싶어지네요. 자, 원재료 가격은 2.6% 올라가지고 그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27.8%가 내린 거. 이것도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위에 아까 그 빨간 거 실해 놓은 게 원재료가 반제품 형태로 들어오는데 전부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100%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주 친중 기업일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친중 기업으로 그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현지 공장에서 그 발포제 원료를 그러니까 원료 자체도 중국에서 구하기 좋으니까 싸게 거기다가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중간 정도로 해서 반제품으로 해가지고 그걸 원료로 수입하는 모양인데 아니 상품으로 아니 원료로 수입하는 거겠죠. 어디로 뭐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친중 기업으로 자꾸 생각이 되네요. 그 현지 공장을 반제품, 발포제 반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데를 국내 공장에서 안 만드는 이유는 그쪽이 가격이 싸니까 거기다가 옛날에 했겠지만은 지금은 그 정세가 서로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 계획 매출 예측에서도 재료비와 운영경비, MC와 OE를 디커플링 하라는 의미에서 보통 이런 비율들이 계획하는 데 써먹게 됩니다. 원가 회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스루풋은 아주 쉽게 매출 재료비 요소 하나만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운영경비 하나만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원가 회계는 이게 전부 다 얽히고 설키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쉬운 길로 가겠습니까? 여기 밑에다 써놨지만은 중국과 디커플링 하듯이 우리는 사고방식을 디커플링 이제 해야 됩니다. 재료비하고 운영경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자, 원가 회계로서 판매 관리비가 34% 무슨 특별 많이 증가했었는데 저기 화재 사건도 끝났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한 10% 올린다.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났으니까 손익분기점까지만 이제 매출을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2251억 원을 하게 된다. 요때의 그 매출 원가가 1894억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요것은 이제 판매
총 제조 비용하고 그다음에 재고의 증가함을 재고가 50% 증가한다고 하세요. 너무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한 화재로 50% 정도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한 결과는 이 재고를 그 감안했을 때 하고 영업사원들은 우리 재고 그런 건 모르겠고 근데 그 가격이 약간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대로 이걸 뭐 판매 단가라고 그러면은 2200 아니 22만 6천 원에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손익분기점 가까이 그보다 조금 이익이 난다. 요거로 만족한다. 적자가 났었는데 2024년도에는 요 정도 선으로 그런데 재고가 뭐 그냥 50% 그냥 계속 증가 그 상태로 가면은 뭐 변함없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재고 변동이 없는 거로 봤습니다. 그 실행 계획에서도 그 스루프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 경비대로 에서도 매출 예측을 할 수 있고 재료비로도 매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운영 경비는 고정비 성격이니까 요거 아까 판매 관리비도 한 10% 올라간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0% 증가한다고 보고 또 원가처럼 10% 100% 마이너스 시킨다 전환이니까 이게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2,546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87%도 생산을 아니 매출 재료비가 증가해야 됩니다. 요 우술이 뗀 거지만은 약간의 그 스르픈율이 오른다는 거는 판매 가격을 약간 또 올린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판매가 25만 4천 원에 판매하기로 결정된다면은 이게 손익분기점 수준 150원 정도 남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 화재 때문에 35.4회전이니까 실제 또 36회전 정도 해야 조금 더 남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36회전. 자 그러면 이게 비성장적인 회전율인데 이걸 어떡할 거냐? 그 비성장적인 재고 회전율을 기준으로 매출 예측은 분명 오차가 발생할 건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아까 그 예측한 대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한 자릿수를 안 넘어갈 것 같아요. 한 8회전 할 것 같다고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게 간주하고 8.5회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2,698억 원 정도 해가지고 28억 정도 이익은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이거죠. 4억 개의 게임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흥미를 느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게임에 이런 거 하나 들어가도 별로 관심 있는 데는 없겠죠. 어쨌든 재고가 감소하면은 사업 계획에서도 스루프트 회계에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돼 있고 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킨 재고 회전율을 높인 회사의 판매 가격은 깎지 마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거시적인 경제로 봐서는 디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구매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경제의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깎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재고를 증가시킨 데 거의 그이 견적서는 무조건 깎으세요. 회사 재고 증가했어요? 예, 아우 뭐 많이 늘어났어요. 그 재고 증가 분담금 부담액이 그 견적서 내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깎으십시오. 이 논리가 맥힐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현금 흐름표로 기준으로 보면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6억 2천억 원분이 벗지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153억 8천만 원을 벌었는데 현금 수익률이 1.4%, 전년도에는 7.7%. 그 다음에 그 EMS 이 사업 활동으로 전체적으로 유입된 돈은 1,425억.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215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유출시켰냐? 캐펙스 비유동자산에 투자했다. 3,969억 원을 공장 증설에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득이 종속기업의 것이 46.7%로 크게 증가했는데 종속기업에도 투자를 했네요. 이 정도 50%라고 그러면은 자기 그 운전 자본이 50%뿐이 안 된다는 거죠. 투하 자본 중에서 실제 그 금량이 운영하는 거는 50%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종속기업하고 관계기업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비유동자산 그냥 캐펙스로 저는 부릅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3,969억 원이 증가했고 종속기업 투자가 163억 원 더 추가 투자를 했고 유용자산은 2,04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무형자산을 제로화 시켰네요. 종전 잉여 현금 흐름으로 부르던 것을 제가 자유현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서 2,106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66.5%가 돼버렸습니다.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영 성적이 안 좋으면은 아마 이 채권은행에서 야, 당신 회사 따로 남겨야 되겠다.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자유현금 흐름은 회사에다가 추가로 1394억 원을 추가로, 돈을 집어넣는데, 그 내역은 자기 주식 처분해서 돈을 좀, 늘렸어요. 회사도. 이런 거 되겠고, 요거는 여기 자본 변동포의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한 371억 원 2022년도에 또 들어온 게 있네요. 주가를 보면 94,1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무려 69,500원, 7만원 꼴이 올랐는데 이런 게 거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PBR이 무려 33.23이나 되는데 15.11에서 이런 거야말로 거품입니다. 경영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주가는 떨어지면은 저 깊은 골짜기로 암흑의 세계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속된 말로 요조시로 나가지는 않을 거다. 현실화될 날이 올 거다. 류광지 씨가 39.58%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3.41%를 가지고 있는데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